사돈어른, 저만 믿어 주십시오. 추석 명절, 딸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입차 딜러로 성공한 분이었어요. BMW 타고 오셔서 요즘 장사 대박이라고 하시던 분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라고 답했습니다. 25년 관리부장의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딸 앞에서 무능한 아빠로 보이기 싫었던 걸까요? 3억이 넘는 돈을 보증 섰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말렸지만 저는 내가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년도 되지 않아 사돈은 파산을 선언했고 저는 집까지 잃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제 딸마저 이혼 위기에 몰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황병준입니다. 올해 58세고요. 중견건설회사에서 25년 넘게 관리부장으로 일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한 회사만 다녔어요. 매일 아침 8시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 주말엔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명절엔 고향 내려가고 그렇게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잘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했고 회사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그걸 증명하죠. 몇 년 전 거울 앞에 섰는데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 있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실감했습니다. 2년 후면 정년이에요. 그때가 되면 저도 회사를 떠나야죠. 그래서 아내랑 둘이 앉아서 노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우리 자산이 얼마나 되지? 제가 물었어요. 아내가 통장을 꺼내더니 하나하나 계산했습니다. 퇴직금이 2억 조금 넘을 거고 우리가 모은 예금이 1억 3천 정도, 그리고 이 아파트 시세가 2억 정도 하니까 아내가 말했어요. 다 합치면 5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준비하기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죠. 이 정도면 조용히 살 수 있겠는데? 제가 말했어요. 그래, 당신 퇴직하면 우리 작은 대로 이사가서 여유롭게 살자. 아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 집은 수도권 외곽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예요. 크진 않지만 저희 부부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고 조용한 동네라 살기 편했어요. 20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았으니 정도 많이 들었죠. 딸 지은이는 결혼한 지 3년 됐습니다. 29살이에요. 남편 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둘이 신혼집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지은이가 시댁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가끔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요즘 어때? 응, 잘 지내지. 지은이는? 응, 나도 잘 지내. 목소리가 좀 힘이 없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신혼부부니까 적응하느라 힘들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주말 지은이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엄마 인사는 밝게 했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죠. 아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지은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눈치를 챘나 봐요. 지은아, 시댁에서 뭔 일 있니?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엄마,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지은이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돌아간 후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지은이 요즘 시댁에서 힘든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 뭔가 눈치 보는 것 같더라. 아내 말에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혼초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답했어요. 아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신호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평온했어요. 2년 후 정년까지 별일 없이 잘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후배들도 부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네요. 부럽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너희들도 언젠가 이렇게 될 거야.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퇴근길에 아파트 단지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5억이 넘는 자산, 건강한 몸, 안정된 일상,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랑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보증 서다가 집 날린 사람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보증을 서는 거야? 아내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친구라고 해도 보증은 안 되는 건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몇 달 후 제가 그 뉴스 속 주인공이 될 줄은, 그리고 친구도 아닌 더 끊기 힘든 관계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될 줄은. 그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평소엔 저희 가족끼리만 명절을 보냈는데 그해는 달랐습니다. 지은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이번 추석에 양가 부모님끼리 만나서 식사 한번 하면 어떨까? 양가가? 시댁이랑? 응, 시아버님이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돈끼리 만나는 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딸이 원한다면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그래,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제가 좋은 한정식당 예약해 놓을게. 지은이가 밝게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추석에 사돈 만나기로 했대. 갑자기. 왜? 지은이가 그러는데. 시아버님이 만나고 싶다고 하셨나봐. 아내도 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그럼 만나야지. 뭐, 아내가 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명절 저녁, 저희는 지은이가 예약한 한정식당으로 갔어요. 꽤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여기 비싸 보이는데? 제가 지은이한테 물었죠. 괜찮아, 아빠. 시아버님이 여기 단골이래. 지은이가 답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사돈을 만났어요. 박태수라는 분이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사돈어른,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돈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주차장에는 BMW가 서 있었습니다. 새 차처럼 보였어요. 좋은 차 타시네요. 제가 말했죠. 아, 이게 제 영업용입니다. 수입차 딜러 하다 보니. 사돈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방에 큰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돈 부인도 함께 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왔는데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음식 정말 좋네요. 아내가 말했어요. 이 집이 저희 단골이에요. 제가 사업하면서 거래처 분들 자주 모시는 곳입니다. 사돈이 답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요즘 사업은 어떠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입차 시장이 정말 좋아서요. 사돈이 웃으며 답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좋은 차 많이 찾더라고요. 제 거래처만 해도 한 달에 수십 대씩 나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사업 수완이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운이 좋았죠. 사돈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표정에선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제 시선은 지은이한테 갔어요. 지은이는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표정을 살피고 시어머니 말에 조심스럽게 대답하고 뭔가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민수야, 술 좀 따라라. 사돈이 말하면 민수는 얼른 일어나서 술을 땄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우리 지은이가 저 집안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사돈이 말했어요. 사돈어른,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죠. 우리 집안끼리 이렇게 좋은 관계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사돈이 좀 과시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 나는 그냥 사업 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BMW 차 이야기도 하고 거래처 이야기도 하고 조금 부담스럽더라. 아내가 말했습니다. 뭐 실제로 사업 잘 되는 것 같던데. 그 정도 식당에서 밥 사는 거 보면.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뭔가 찜찜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돈이랑 만나긴 했는데 뭔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네. 하지만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평범한 명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돈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곧 제게 무슨 부탁을 할 계획인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사돈의 행동들이 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BMW 보여주고 고급 식당 데려가고 사업 잘 된다 강조하고 그게 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밑작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저는 그저 사돈이 사업 잘하는 사람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25년 관리부장의 경험이 있으니 사람 정도는 볼 줄 안다고 자신했거든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자만심이었죠. 그 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평소처럼 일하고 저녁엔 집에 와서 쉬고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번에 식사 자리 마련해줘서 시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셨어. 그래? 다행이네 제가 답했죠. 응, 아빠가 성실하고 좋은 분 같다고 하시더라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좋다는 건지 뭔지 모를 그런 느낌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지은이가 시아버지가 나 좋게 봤대 그래? 그럼 다행이네 아내도 별 생각 없이 답했어요. 며칠 후 이번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인사드리려고요. 저번에 식사 자리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지 제가 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아버지가 장인어른 정말 괜찮은 분 같다고 하셨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고맙네 네. 그리고 앞으로 자주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사돈이 나한테 관심이 많은가? 조금 의아했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돈이 날 좋게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 주말 지은이가 또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어요. 요즘 어때? 제가 물었죠. 응, 괜찮아. 요즘 시댁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아 지은이가 답했습니다. 왜 좋아졌는데? 저번에 아빠 만나고 나서 시아버님이 우리 아빠 참 좋은 분이라고 계속 말씀하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조금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좀 뿌듯했습니다. 내가 딸한테 도움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도 옆에서 다행이네 지은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계산이었어요. 사돈이 저를 좋게 평가한 게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본 거였죠. 그리고 지은이를 통해서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2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사돈어른, 저 박태수입니다. 사돈 목소리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답했죠. 갑자기 전화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사돈의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사실 사돈 어른께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사돈이 말했어요.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예감이 들었거든요.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혹시 시간 되실 때 뵐 수 있을까요? 사돈이 물었습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사돈 어른 편하신 때로 맞추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좋습니다. 제가 괜찮은 카페 예약해 놓겠습니다. 사돈이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사돈한테서 전화 왔는데 토요일에 만나자네 왜? 무슨 일인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여쭤볼 게 있대 무슨 이야기일까? 아내도 궁금해했어요. 글쎄 토요일에 만나봐야 알겠지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뭔가 중요한 부탁을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주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사돈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돈 빌려달라는 건 아닐까? 아니면 사업 투자를 권하는 건 아닐까? 토요일이 됐습니다. 사돈이 알려준 카페로 갔어요. 강남 쪽 고급스러운 카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돈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습니까? 사돈어른 사돈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사돈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사돈 어른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따로 뵙자고 한 겁니다. 무슨 부탁이신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수입차 딜러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해요. 사돈이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조금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할지 감이 왔거든요. 확장을 하시려고요? 네, 지금 거래처가 늘어나서 지점을 하나 더 내려고 합니다. 그럼 좋은 일 아닙니까? 제가 답했죠. 그렇죠. 문제는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사돈이 말했어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3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돈이 답했습니다. 3억, 제 퇴직금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그 정도면 은행에서 대출 받으실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사돈이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담보가 부족해서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돈 어른께 보증을 좀 서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사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증,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보증이라고요? 3억을? 사돈 어른, 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돈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명의를 빌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은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사돈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저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보증만 서주시면 제가 매달 이자도 다 갚고 1년 안에 원금도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보증은 좀 사돈 어른, 저희가 이제 한 가족 아닙니까? 사돈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은이도 우리 집에서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제가 멈칫했습니다. 지은이,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사돈 어른이 도와주시면 저도 사업이 더 잘 될 거고 그럼 지은이도 시댁에서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돈이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사돈이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엔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억 보증,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돈 말대로 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어? 사돈이 사업 확장한다고 보증을 서달래 제가 답했어요. 아내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보증? 얼마? 3억 좀 넘는다고 미쳤어? 당신 그거 서주려고? 아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결정할 것도 없어. 절대 안 돼. 여보, 일단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 보증은 절대 서는 거 아니야.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보증 섰다가 집 날리는 사람들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봤어? 하지만 사돈이잖아. 사돈이면 뭐 어때? 보증은 보증이야. 지은이도 있고. 제가 말했어요. 지은이? 지은이가 뭔 상관이야? 사돈이 그러는데? 내가 도와주면 지은이가 시댁에서 더 잘 지낼 수 있대.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그게 협박이야. 협박? 협박까지야. 당신이 보증 안 서주면 지은이한테 불이익 주겠다는 소리잖아. 아내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돈이 그렇게까지 당신 사돈을 너무 믿는 거야. 아내가 말했어요. 명절 때 한 번 봤다고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나 25년 관리부장 했어.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제가 답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 그 눈으로 지금 사돈 보증 서주려는 거야? 아내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여보, 진짜 안 돼. 보증만큼은 절대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아내 말이 맞을까? 아니면 제 판단이 맞을까? 사돈은 사업도 잘 되고 있다고 했고 BMW도 타고 다니고 명절 때 고급 식당에서 밥도 샀잖아요. 그런 사람이 설마 저를 속이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딸 시아버지인데. 그리고 보증만 서주면 되는 거잖아요. 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선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증은 절대 안 돼.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 어른, 저번에 말씀드린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네, 생각 중입니다. 제가 답했죠.
혹시 언제쯤 결정하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까지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요. 다음 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빠, 시아버님한테 부탁 받으셨죠? 들었어. 아빠 부탁이에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뭐? 도와주세요. 아빠가 도와주시면 저 여기서 더 잘 지낼 수 있어요. 지은이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저 요즘 시댁에서 정말 힘들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힘든데? 시아버님이 맨날 저한테 눈치 주시고 시어머님도 저한테 차갑게 대하시고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조금 나아졌어요. 왜? 아빠가 시아버님 부탁 들어주실 것 같다고 하시니까요. 지은이가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부탁이에요. 도와주세요. 저 여기서 못 살아요.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시댁에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었다니, 그리고 제가 보증을 서주면 딸이 편해진다니.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지은이가 전화했어. 뭐래? 시댁에서 힘들대. 그래서 내가 보증 서주면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대.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그게 함정이야. 못 봐? 무슨 함정? 사돈이 지은이를 이용하는 거야. 당신한테 압박 넣으려고. 그래도 딸이 힘들다는데 딸이 힘든 거랑 보증 서는 거랑 별개야. 여보, 난 딸이 걱정돼. 나도 딸 걱정돼. 하지만 그렇다고 3억 보증을 서? 미쳤어?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지금 제대로 생각하는 거 맞아? 나는 내 딸을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는 게 보증 서는 거야?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야? 그럼 뭐 다른 방법 있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방법? 지은이를 데려와. 이혼시켜. 그게 방법이야. 이혼?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3년이든 30년이든 그런 집안이면 이혼하는 게 맞아.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혼이라니? 그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여보, 일단 변호사한테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아내가 말했어요. 보증 계약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보고 결정하자. 알았어.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법무사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모레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모레 오후 2시야. 꼭 가야 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지은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예요. 지은아, 아빠, 오늘 시아버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빠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빠가 생각 중이라고 했어. 아빠.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아빠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지은아, 울지 마. 아빠, 나 진짜 못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아빠로서 뭘 해줘야 하는 거죠? 알았어, 지은아, 아빠가 도와줄게.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빠? 응, 아빠 믿어.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를 봤어요. 아내는 제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지은이한테 도와준다고 했지? 어떻게 알았어? 표정 보면 알지.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나 딸이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보증 서주려고. 응.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야. 후회 안 해.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아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중에 모든 게 무너지면 그때 후회해도 늦어. 여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부정적인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야. 아내가 답했습니다. 보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당신은 몰라. 나 25년 관리부장 했어. 사람 정도는 볼 줄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 그 눈으로 사돈 본 거야? 아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내가 판단할게. 내가. 그날 밤 저희는 크게 싸웠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은 왜 내 판단을 믿지 못해? 당신 판단이 틀렸으니까. 틀리지 않았어. 틀렸어. 결국 아내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아내 말이 맞을까? 제 판단이 맞을까?
하지만 지은이 울먹이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 말이 제 결정을 굳혔습니다. 저는 딸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게 아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사돈한테 전화했습니다. 사돈, 저 황병준입니다. 아, 사돈 어른, 생각 정리되셨습니까?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사돈이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언제 뵙죠? 내일 은행에서 뵙시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일 은행 간다. 진짜 서주려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법무사 상담은? 안 가 미쳤어? 여보, 내가 판단한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야. 반드시 아내가 말했어요. 후회 안 해. 그럼 혼자 책임져. 나는 몰라.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 다음 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제가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회사에 출근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3시에 강남 지점에서 뵙겠습니다. 은행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부장님,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 괜찮아. 제가 답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시 30분쯤 회사를 나왔어요. 은행까지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맞는 결정일까? 아니면 아내 말대로 제가 미친 걸까?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사돈이 벌써 와 있었어요. 사돈 어른, 오셨습니까? 네, 제가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사돈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돈이 직원한테 말했어요. 예약한 박태수입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류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사돈이 말했어요. 너무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승낙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은행 직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연대보증 계약입니다.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제가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갚으셔야 합니다. 직원이 답했어요. 하지만 박태수 씨가 잘 갚으시면 문제 없으시죠? 당연하죠. 제가 매달 이자 다 갚을 겁니다. 사돈이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그냥 명의만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됐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사업 계획서 같은 건 없나요? 제가 물었어요. 아, 여기 있습니다. 사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A4 용지에 그럴듯하게 적혀 있었어요. 지점 확장 계획, 예상 매출, 수익 구조. 제가 대충 훑어봤는데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숫자들이 잔뜩 적혀 있는 종이였어요. 괜찮아 보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명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펜을 건네주더군요.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혹시 변호사 상담 받아보셨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보증 계약은 중요한 거니까 상담 받아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사돈이니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사돈 관계시면 더 안심이시겠네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제가 조금 안심했습니다. 은행 직원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서명하시고. 직원이 몇 군데를 가리켰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황병준, 제 이름을 서류 곳곳에 적었습니다. 도장도 필요합니다. 제가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평생 써온 도장이었습니다. 회사 서류에도 찍고 집 계약할 때도 찍고 그렇게 수없이 찍어온 도장. 첫 번째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빨간 도장이 찍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 장의 서류에 계속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10분도 안 걸렸어요. 서명하고 도장 찍는데 단 10분. 제 58년 인생이 바뀌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대출 실행은 3일 후에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돈이 답했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어요. 은행 로비에서 사돈이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가족끼리 당연한 거죠. 제가 답했어요. 1년, 딱 1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깨끗하게 다 갚겠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 며느리인데 당연하죠. 사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행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장을 찍었어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녀왔어? 제가 말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 그래, 아내가 짧게 답했어요. 걱정하지 마. 사돈이 1년 안에 다 갚는데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어, 아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당신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아내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봤습니다. 잘한 걸까? 이 선택이. 며칠 후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고마워요. 뭐가? 시아버님이 엄청 좋아하셨어. 아빠가 도와줬다고. 그래. 다행이네. 요즘 저한테도 잘해주세요. 지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지은아, 이제 편하게 지내. 응. 아빠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딸이 편해졌으니까요. 제가 잘한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사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어른, 이번 달 이자 잘 갚았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다음 달에도 잘 갚겠습니다. 사돈이 말했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사돈이 이자 잘 갚았대. 그래, 아내는 여전히 냉담했어요. 봐, 내 판단이 맞았잖아. 아직 1년 안 됐어. 아내가 답했습니다. 2달째, 3달째 사돈은 계속 이자를 갚았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사돈어른 덕분에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제 판단이 맞았어요. 4달째, 5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돈은 성실하게 이자를 갚았어요. 지은이도 전화할 때마다 시댁 분위기 좋다고 했습니다. 여보, 봐, 아무 문제 없잖아. 제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그래, 아내는 짧게 답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5달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역시 제 판단이 맞았어.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폭풍전의 고요였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6번째 달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에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황병준 씨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제1은행 여신관리팀 김대리입니다. 은행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박태수 씨 대출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현재 3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3개월 전부터 이자를 한 푼도 안 갚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매달 문자 받았거든요. 제가 말했습니다. 문자요? 저희가 보낸 문자는 독촉 문자뿐입니다. 직원이 답했어요. 보증인이시니 15일 내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사돈한테 전화했어요. 신호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이상한데 중얼거렸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사돈, 급합니다. 연락 주세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사돈 집으로 달려갔어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해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비실로 갔어요. 저기요. 1502호에 사시는 박태수 씨 계신가요? 아, 그 집이요? 일주일 전에 이사 나가셨어요. 경비 아저씨가 답했습니다. 이사를 갔다고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죠. 새벽에 이삿짐 싸서 나가시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어요. 설마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명백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여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 사돈이 3개월째 이자를 안 갚았대. 아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사돈 집에 가봤는데 이사 갔대. 일주일 전에 전화는 안 받아.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15일 내로 갚으래. 얼마를?
전체 금액 3억이 넘는 돈. 아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미쳤어?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갚아? 나도 몰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당신 내가 뭐라고 했어? 보증 서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돈이 생겨?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어떡하라고? 우리 집 어떡하고? 노후 자금은 어떡하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아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제가 말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버님 연락처 아니? 장인어른, 저도 연락이 안 돼요. 민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사업 망한 것 같아. 네. 3개월 전부터 대출 이자를 안 갚았대. 그럼 장인어른이 보증 서신 거.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은 아니야. 아버지가 이러실 줄은.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아, 아빠 무슨 일이야? 시아버님 연락되니? 안 돼. 며칠 전부터 그래. 아빠 무슨 일 있어? 지은이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무슨 소리야? 미안해. 지은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박태수를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주소를 아십니까? 이사 가서 모릅니다. 가족들은요? 그 사람들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럼 어렵겠네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보증인은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으셔야 합니다. 박태수가 파산하면요? 파산해도 보증인 책임은 남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길을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3일 내로 상환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집에 가압류 통지서도 날아왔습니다. 아내가 통지서를 보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이 여보. 미안해. 제가 아내를 안으려고 했지만 아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야. 아내가 소리쳤어요.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3억이 넘는 빚, 가압류된 집, 연락 두절된 사돈, 이게 제가 만든 현실이었습니다. 은행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분할 상환은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연대 보증은 일시 상환입니다. 담당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을 팔든 뭘 하든 갚으셔야 합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파는 거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급매로 내놓았어요. 얼마에 나갈까요? 가압류 걸려 있으니 1억 6천 정도요. 원래 시세가 2억이었는데 4천이나 깎인 가격이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급매니까요. 가압류 풀어야 하잖아요. 중개인이 답했습니다. 2주 만에 계약이 성사됐어요.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 괜찮네요.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제가 20년 넘게 살았던 집, 추억이 가득한 공간을 그들은 그저 괜찮은 집으로만 봤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아내가 옆에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제가 속삭였지만 아내는 고개를 돌렸어요. 집값 1억 6천, 예금 1억 3천, 합쳐서 2억 9천이었습니다. 은행 빚 3억을 갚기엔 1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퇴직금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입금했을 때 통장 잔액이 확 줄어드는 걸 봤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퇴직금 2억에서 1천을 뺀 돈과 전세금으로 쓸 돈뿐이었어요. 15평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남은 돈은 1억 2천 정도였어요. 6억이 넘던 자산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사하던 날 20년 넘게 쓰던 가구들을 버려야 했어요. 원룸엔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저 식탁 버려야 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건데. 아내가 식탁을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제가 아내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아내가 피했어요. 손대지 마요. 원룸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좁았어요. 20평에서 15평으로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부엌, 화장실 다 포함해서 15평이었어요.
실제 거주 공간은 10평도 안 됐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 아내가 중얼거렸어요. 짐을 풀면서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도 답답했지만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들었어? 뭘? 집 팔았다며 어떻게 알았어? 민수 오빠가 말해줬어. 지은아, 아빠, 미안해. 지은이가 울었어요. 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아니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내가 힘들다고 그랬으니까. 지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시댁은 이제 어떻게?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뭐가? 시어머니가 나한테 당신네 아버지가 우리 집안 망쳤다고 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나보고 이혼하래.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뭐래? 민수 오빠도 힘들어해. 아버지 일로. 지은아, 미안해. 아빠, 나 집에 가도 돼?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인데. 고마워. 아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3일 후 지은이가 짐을 싸들고 왔어요. 29살 딸이 3살 손주를 안고 친정으로 돌아온 겁니다. 지은아, 제가 문을 열었어요. 아빠. 지은이가 울면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3살 여자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야. 서연아. 지은이가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원룸에 이제 4명이 살게 됐어요. 너무 좁았습니다. 밤에 잘 때 서연이가 계속 뒤척였어요. 좁아, 엄마. 아이가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보. 제가 소리쳤어요. 지은이랑 같이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고혈압이 심각합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내 입원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입원비가 150만 원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는데 이젠 부담스러웠어요. 남은 돈 1억 2천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태어난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약 먹어. 제가 약을 건넸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대신 받아서 아내한테 건넸습니다. 며칠 후 박태수 소식을 들었어요.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태수가 파산 확정됐습니다. 그럼 제 돈은 못 받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재산이 없으니까요. 변호사가 답했어요. 파산하면 채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보증인 책임은 남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돈은 파산으로 모든 게 끝났는데 저는 평생 이 빚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나 아르바이트 구할게. 지은아, 너네 봐야 하잖아. 그래도 돈 벌어야지.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일할게. 아빠 나이에 무슨 일을? 뭐라도 하지. 58세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58세가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았어요. 경비, 주차 관리, 청소, 택배, 상하차, 대부분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주차 관리원에 지원했어요. 새벽 6시 출근 가능하십니까?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월급은 185만 원입니다. 185만 원, 관리부장 때 받던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주 6일 근무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아내는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고 나왔어요. 지은이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일찍? 응, 오늘부터 출근해. 힘내. 아빠.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지은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파트 단지로 갔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작업복을 받았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이었어요. 25년 동안 정장을 입었는데 이제 작업복을 입게 됐습니다. 황 씨, 지하주차장으로 가세요. 반장이 말했어요. 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차 안내하시면 됩니다. 선배가 주차 안내봉을 건넸어요. 이거 들고 차 오면 안내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서 있는 게 힘들었어요. 1시간, 2시간 계속 서 있으니 다리가 아팠습니다. 25년 동안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차들이 들어왔습니다. BMW, 벤츠, 아우디, 고급 수입차들이었어요. 사돈이 타던 차와 같은 차종도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여기요. 차에서 젊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네. 제가 뛰어갔어요.
빨리 좀 안내해줘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25년 관리부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휴게실로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먹었어요. 4,500원짜리였습니다. 옆에서 다른 직원이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새로 오셨어요? 네, 힘들죠? 좀 그렇네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3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당신도 나가? 제가 물었습니다. 응, 어디? 마트 캐셔 아내도 일자리를 구한 겁니다. 월급 얼마야? 180만 원. 저희 부부가 버는 돈이 합쳐서 365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전세이자 빼고 생활비 빼고 서연이 어린이집비 빼면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여보, 제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뭐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듣기 싫어. 아내가 문을 팍 차고 나갔습니다.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알아? 아빠도 많이 힘들죠? 괜찮아. 아빠, 나도 뭐라도 할게. 넌 서연이 봐야지. 서연이 어린이집 가잖아. 그래도 넌 쉬어. 시댁에서 힘들었잖아. 제가 지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차 관리 일에 조금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몸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간씩 서 있는 게 쉽지 않았어요. 월급날이 됐습니다. 185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예전엔 500만 원 넘게 받았는데 이제 3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주차장에서 회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부장님? 후배 김 과장이었어요. 제 작업복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 과장 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일하지. 네. 주차 관리하고 있어. 김 과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응, 좀 있었지. 그래도 부장님이. 김 과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일은 일이야.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쓰라렸어요. 부장님,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그냥 잘 지내. 김 과장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뒤돌아서서 한참을 저를 봤어요.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파란 작업복을 입은 58세 남자,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빛,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이게 내가 꿈꿨던 노후였나 중얼거렸습니다.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3억 보증 하나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속삭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4명이 사는 삶, 새벽에 일어나 작업복 입고 주차장에서 서 있는 일상, 185만 원으로 버티는 생활, 이게 제가 만든 현실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주차 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새벽 5시 기상은 이제 몸에 배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날도 많았어요. 파란 작업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지은이가 가끔 일찍 일어나서 물을 끓여줘요. 아빠, 따뜻한 물 마시고 가. 고맙다. 지은아,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가로등 불빛만 길을 밝혀주고 있어요. 같은 시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다들 피곤한 얼굴이에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면 형광등을 켭니다. 차가운 불빛이 콘크리트 바닥을 비춥니다. 주차 안내봉을 들고 자리에 섭니다. 6시부터 출근하는 차들이 하나둘씩 들어와요. 여기요. 차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네. 제가 뛰어갑니다.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뛰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어느 날 주차장에서 옛날 거래처 사람을 만났습니다. 황 부장님?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이 전무였습니다. 아, 전무님. 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일하고 있습니다. 설마 주차 관리를? 네. 이 전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좀 있었죠. 뭐 부장님 같은 분이.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은 일이니까요.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쓰라렸어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전무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25년 관리부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주차관리원이 됐습니다. 정장 대신 작업복을, 회의실 대신 지하주차장을, 오후 3시에 퇴근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봅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저랬는데 집에 도착하면 아내는 마트로 출근 준비를 합니다. 다녀왔어? 제가 말하지만 아내는 짧게 답해요. 응, 그리고 문을 나갑니다.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지은이는 서연이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어요.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소파에 앉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허리, 무릎, 어깨,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저녁이 되면 지은이가 서연이와 돌아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뛰어와요. 5살이 된 손녀는 이제 제법 말을 잘합니다. 서연아,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서연이가 그림을 보여줍니다. 집 그림이에요. 큰 집에 가족들이 있는 그림. 할아버지, 우리 언제 큰 집 가요? 아이가 물어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중에 가자. 서연아, 언제요?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저도 모릅니다. 언제 큰 집에 갈 수 있을지. 밤 9시 아내가 마트에서 돌아옵니다. 피곤한 얼굴이에요. 저녁 먹었어? 제가 물으면 먹었어. 짧게 답합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나요. 침대에 누우면 천장을 봅니다. 매일 밤 똑같은 천장, 좁은 원룸의 답답한 공간, 옆에서 아내가 등을 돌리고 자고 있습니다. 여보, 제가 속삭여도 대답이 없어요. 결혼 30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와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월급날이 오면 통장을 확인합니다. 제 월급 185만 원, 아내 월급 180만 원, 합쳐서 365만 원, 거기서 생활비 250만 원, 서연이 어린이집비 50만 원을 빼면 65만 원이 남아요.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옷을 사고 저축을 합니다. 한 달에 겨우 3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어요. 1년에 360만 원, 10년을 모아야 3,600만 원입니다. 10년 후면 나는 68세야 중얼거립니다. 그때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몸이 버텨줄까요? 불안합니다. 어느 날 박태수 소식을 들었어요.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황 부장, 박태수 봤어? 어디서? 부산에서 새 장사하더라. 뭐라고? 처자식들 데리고 잘 살던데 파산했다며? 파산은 빚만 탕감되는 거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돈은 파산으로 빚에서 벗어나서 새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평한 건가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보증인은 평생 책임을 지고 채무자는 파산으로 자유로워지는 거. 지은이는 여전히 이혼하지 않았어요. 민수와 별거 중입니다. 아빠, 나 이혼할까? 가끔 지은이가 물어요. 내 마음대로 해. 민수 오빠는 잘못 없잖아. 그래도 그 집안이잖아. 결국 지은이는 결정을 못 내립니다. 아이도 있고 민수도 착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명절에도 안 갑니다. 작년 추석 때였어요.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장인어른, 추석에 오시라고. 어머니가 안 가.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민수야. 내 잘못은 아니야. 그래도 하지만 난 그 집에 다시는 안 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절 때 가족끼리 만나는 그 행복한 시간들, 이제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처음엔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힘드시죠? 괜찮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연락이 뚝 끊겼어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만 기억합니다. 몰락한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어느 날 후배가 결혼식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축의금 30만 원은 넣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5만 원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부장님, 청첩장 받으셨죠? 후배가 전화했어요. 응, 축하한다. 꼭 오세요. 그래, 하지만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업복 입은 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2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게 변했습니다. 자산, 직업, 관계, 건강,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지은이와 서연이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2년 전 그때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일상입니다. 60세가 다가옵니다. 주차 관리 일은 여전히 힘들지만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머리도 많이 휘어졌어요. 58세가 아니라 68세처럼 보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밥 먹어? 응, 병원 가야 해. 알았어. 그게 전부예요. 가끔 아내가 울고 있는 걸 봅니다. 화장실에서, 부엌에서 혼자 조용히 울어요. 제가 다가가면 고개를 돌립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아요. 지은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시간이 생겼거든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법니다. 지은아, 넌 쉬어도 돼. 아빠, 나도 벌어야지. 미안해. 아빠 잘못 아니야. 하지만 제 잘못이 맞습니다. 딸까지 일하게 만든 거. 민수는 가끔 서연이 보러 옵니다. 장인어른 왔어. 죄송합니다. 민수는 올 때마다 사과합니다. 내 잘못 아니야. 그래도 민수가 용돈을 주고 갑니다. 50만 원, 많은 돈이에요. 이거 받아. 고맙다. 하지만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제 주차장에서 BMW를 봤습니다. 사돈이 타던 차와 같은 모델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었죠. 그때 생각이 납니다. 명절 저녁, 고급 한정식당, 사돈어른, 저만 믿어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제가 뭐라고 답했죠?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25년 관리부장의 자존심이었을까요? 딸 앞에서 무능한 아빠로 보이기 싫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순진하게 사돈을 믿었던 걸까요? 돌이켜보면 신호는 많았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렸어요. 절대 안 돼. 법무사 상담 약속도 잡았었죠.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내가 판단한다. 지은이 전화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이성이 마비됐습니다. 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딸은 더 불행해졌습니다. 이혼 위기에 몰리고 원룸에서 아이 키우고 파트타임으로 돈 벌고 제가 딸을 도와준 게 아니라 망친 겁니다. 휴게실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오늘도 편의점 4,500원짜리 도시락이에요. 옆에서 박 아저씨가 말을 겁니다. 황씨, 요즘 어때? 그냥 그렇죠. 나도 보증 때문에 이렇게 됐어. 박 아저씨가 말합니다. 친구였는데 저도 사돈이었습니다. 사돈? 그럼 더 힘들겠네. 끊을 수가 없으니까요. 보증은 진짜 무서운 거야. 박 아저씨가 한숨을 쉽니다. 내 인생도 그거 하나로 다 무너졌어. 저도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뭐? 박 아저씨가 말합니다. 맞아요. 살아야죠. 도시락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서연이가 숙제를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이거 모르겠어요. 어디 봐. 제가 옆에 앉습니다. 손녀를 가르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언제 큰 집 가요? 서연이가 또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돈 많이 벌면 열심히 버세요. 그래, 열심히 벌게. 하지만 알아요. 주차 관리로는 큰 집에 갈 수 없다는 걸. 월급 185만 원으로는 평생 걸려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을 합니다. 손녀한테 희망을 주려고 밤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동정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후회를 털어놓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경고하려는 겁니다. 제발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보증은 절대 서지 마시라고, 특히 사돈 보증은 더욱 위험하다고. 친구 보증도 위험하지만 사돈 보증은 100배 더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끊을 수가 없거든요. 친구는 끊으면 그만이지만 사돈은 자식이 연결돼 있어요. 저는 사돈을 거절하면 딸이 힘들어질까봐 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딸은 더 불행해졌어요. 이혼 위기, 원룸 생활, 아이 키우며 파트타임. 딸을 위해서 그 명분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 말에 속아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진짜 딸을 위하는 길은 보증을 거절하는 겁니다. 아내 말을 들으세요. 배우자가 반대하면 99% 맞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말렸어요. 절대 안 돼.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내가 판단한다. 25년 관리부장의 자존심,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자만심, 그게 저를 망쳤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경력이 많다고, 나이가 많다고 사람을 잘 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돈이 BMW 타고 왔다고, 고급 식당에서 밥 샀다고, 사업 잘 된다고 했다고,
그게 다 진짜라고 믿지 마세요. 보증 받으려고 하는 쇼일 수 있습니다. 법무사든 변호사든 꼭 상담 받으세요. 보증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하루만 미뤘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하루를 미루지 않아서 인생이 끝났어요. 10분, 도장 찍는데 걸린 시간 10분이 제 58년 인생을 바꿨습니다. 6억 자산이 1억으로 줄었고 관리부장이 주차관리원이 됐고 20평 아파트가 15평 원룸이 됐습니다. 제 이야기가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야 합니다. 보증은 무서운 겁니다. 친구든 사돈이든 혈육이든 절대 서면 안 됩니다. 우리 사이에 뭐 그래? 가족끼리 당연한 거 아니냐? 나 믿지? 이런 말로 압박하면 그게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진짜 사업이 잘 되면 은행에서 대출 받습니다. 담보가 있으면 보증인 필요 없어요. 보증을 요구한다는 건 이미 위험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보증 요청받은 분 계십니까? 거절하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이미 보증 선 분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채무자 상황을 확인하세요. 이자 잘 갚고 있는지, 사업 잘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저는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보내는 문자만 믿었어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직접 확인했어야 했어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작업복을 입고 지하 주차장으로 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60세가 되고 65세가 되고 70세가 될 때까지 이 일을 할 겁니다. 이게 제가 도장 한 번 찍은 대가입니다. 10분의 선택이 30년 인생을 결정했어요. 여러분은 제발 이런 선택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